안녕하세요, 햄릿입니다. 오늘은 제임스 건 감독의 영화 슈퍼맨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Hey buddy, eyes up here. 새롭게 리부트된 제임스 건의 DC 유니버스. 과연 제임스 건 감독이 연출하게 된 영화 슈퍼맨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영화 슈퍼맨 지금 시작합니다. 제임스 건 감독의 영화 슈퍼맨은 새롭게 재정비된 DC 유니버스의 두 번째 작품입니다. 무엇보다 전 세계 관객들에게 선보여지는 새로운 슈퍼맨인 만큼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죠. 오늘은 지금까지 공개된 영화 슈퍼맨 파이널 예고편까지 살펴보며 극장 개봉 전 알고 가면 좋은 사전 지식들을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DC 코믹스 관련 작품들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감상에 주의하여 주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정리해놓은 제임스 건 감독의 DC 유니버스 소식이 궁금하신 분들께선 햄릿튜브 DCU 재생 목록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Are you being serious right now? Yeah. 일단 가장 먼저 앞으로 진행될 제임스 건 감독의 DC 유니버스가 어떤 세계관인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야, 슈퍼맨이 우리 살렸어, 야! 슈퍼맨이 우리 살렸다! 제임스 건 감독이 새롭게 리런칭하게 되는 DC 미디어 작품들을 DC 유니버스, 통칭 DCU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임스 건의 DCU는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과 같은 다양한 작품들이 하나의 세계관으로 통일되는 유니버스라고 할 수 있죠. Is the Belle Reve Non-Human Interment Division. DCU는 기존 잭 스나이더 감독이 지휘했던 DC 확장 유니버스를 대대적으로 리부트하면서 저스티스 리그 멤버들과 같은 핵심적인 멤버들을 다른 배우들과 이야기로 변경이 되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제임스 건 감독은 DC 확장 유니버스에서도 영화와 드라마를 연출했었는데 그 작품들은 일부 설정과 장면들을 삭제하게 되면서 그대로 새로운 DC 유니버스 세계관에 편입될 예정입니다. 바로 그 작품들은 영화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와 드라마 피스메이커이죠. 이 작품들은 모두 제임스 건 감독이 연출한 작품이면서 평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새로운 DC 유니버스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큰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드라마 피스메이커에서 삭제되는 설정은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카메오로 등장했던 저스티스 리그 장면이었죠. You're late, you fucking dickheads. 제임스 건 감독은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와 피스메이커를 DC 유니버스로 가져오면서 SNS를 통해 삭제되는 설정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데, 드라마 피날레 장면에 등장했던 저스티스 리그는 새로운 DC 유니버스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공식적으로 제임스 건 감독의 DC 유니버스에서는 아직 저스티스 리그가 결성되지 않은 시점이며 오직 그들은 각자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슈퍼히어로로 활동하고 있음을 언급하게 되죠. 그 뜻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스파이더맨 홈커밍처럼 슈퍼히어로의 기원을 다루는 방식이 아닌 이미 슈퍼히어로로 활동해 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벌어지게 되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보다 진입장벽적인 측면에서 제임스 건의 DC 유니버스가 확실히 흥행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는 높아진 진입장벽으로 인해 영화 한 편을 이해하기 위해선 다양한 작품들을 찾아봐야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진행이 되고 있죠. 또한 작품 한 편의 완성도 자체가 옛날만큼 훌륭하지 않기 때문에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찾아보는 것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극장 흥행 성적을 통해 그대로 반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제작 환경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던 제임스 건 감독은 새로운 DC 유니버스의 운영 방식으로 관객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식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DC 공동회장 제임스 건 감독과 제작자 피터 사프라는 새로운 DC 유니버스의 목표가 작품의 품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처럼 앞으로 제작될 작품을 먼저 대중들에게 공개한 후 작품의 각본을 작성하고 촬영을 진행하는 방식이 아닌 오직 완벽한 각본이 승인된 상태에서만 작품 제작 소식을 알리고 촬영을 진행하는 방식을 선택하였죠. 이는 앞으로 제작되는 작품의 방향성을 완벽한 각본으로 확고히 잡아놓으며 편집 과정에서 불확실한 스토리로 인해 진행되는 재촬영의 규모를 최대한 줄이는 효과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DC 유니버스의 품질 목표는 관객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입니다. 요즘 슈퍼히어로 작품들의 특성상 다양한 영웅들이 등장하여 대규모 크로스오버를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진입 장벽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를 격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임스 건 감독이 언급한 품질이라고 할 수 있죠. 진입 장벽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신규로 유입되는 관객들을 단 하나의 작품을 통해 큰 만족감을 이끌어내는 방식입니다. 제임스 건 감독은 관객이 선택한 한 편의 작품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관객들이 전편을 찾아보지 않았어도 큰 만족감을 느끼는 작품을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하였죠.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는 이야기를 구분하기 위해 페이지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면 DC 유니버스는 챕터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DC 유니버스의 첫 번째 챕터는 신과 괴물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으며 애니메이션 크리처 코만도스를 통해 첫 시작으로 시청자들에게 큰 호평을 받게 되었습니다. 애니메이션 크리처 코만도스는 괴물들로 구성된 자살 특공대라고 할 수 있는데 영화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 드라마 피스메이커와 일부 이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각 작품들에서 있었던 사건들이 캐릭터들의 사연과 내용 전개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앞으로 진행될 DC 유니버스에서 매우 중요한 서사를 가지고 있죠. 애니메이션 크리처 코만도스를 시작으로 제임스 건 감독이 연출하게 되는 영화 슈퍼맨이 개봉될 예정이며 영화 슈퍼맨 이후의 이야기를 담아낼 드라마 피스메이커 시즌2, 현재 촬영이 진행 중인 영화 슈퍼걸 우먼 오브 투모로우와 드라마 랜턴즈가 앞으로 공개 예정인 주요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DC 유니버스에서 다른 작품들 또한 제작되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애니메이션 크리처 코만도스에서 드라마 랜턴즈까지만 인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DC 유니버스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 설명을 평준화하였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DC 유니버스의 두 번째 작품 영화 슈퍼맨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영화 슈퍼맨 파이널 예고편까지 보고 난 후 간단한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관객들이 기대했던 것 그 이상의 작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It was perfect. Perfect. Everything, down to the last minute details. Hey, buddy. Eyes up here. 슈퍼맨이란 캐릭터의 정체성을 강조한 예고편이었던 만큼 영웅의 진정한 면모를 탐구할 수 있었죠. I cleaned your boots. I'll go get them for you. 제 영상의 시작은 데일리 플래닛 기자 로이스 레인의 인터뷰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Ready? Let's do it, Cronkite. Superman. Miss Lane. 저는 개인적으로 슈퍼맨 인터뷰를 따는 로이스 레인의 모습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정말 오랜 시간 끝에 영화라는 매체에서 슈퍼맨이란 캐릭터와 스토리의 본질을 되찾은 것만 같았습니다. 다양한 미디어 작품들 속에서 묘사된 슈퍼맨과 로이스 레인의 관계는 로맨틱적인 요소가 매우 강하다고 할 수 있지만 로이스 레인은 슈퍼맨과의 인터뷰를 통해 세상의 희망과 진실을 전하고자 하죠. Good evening, Miss Lane. Should we get started with that issue? Well, let's start with your vital statistics. Are you married? 로이스 레인은 취재 도중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언제나 슈퍼맨이 그녀를 구해주게 되면서 인터뷰를 직접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Who was that? Superman. 무엇보다 슈퍼맨의 정체 자체가 데일리 플래닛 기자 클락 켄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인과의 데이트 목적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죠. 슈퍼맨에게 있어서 로이스 레인과의 인터뷰는 일종의 데이트를 위한 핑계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What would you say to the people of the world when asked what you stand for? Truth, justice. I think someone's just trying to get me to admit I was raised here.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영화 슈퍼맨 속 로이스 레인은 그와 인터뷰를 하는 시점에서 슈퍼맨의 정체가 클락 켄트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냐는 것이죠. Superman. Miss Lane. 슈퍼맨 스토리에서 매우 중요한 점은 클락 켄트와 로이스 레인의 러브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이런 상황 속에서 클락 켄트는 자신이 슈퍼맨이란 사실을 로이스 레인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Clark said the reason you left without saying goodbye is because it was too unbearable for you. Maybe Clark's right. 하지만 로이스 레인은 언제나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있을 때마다 갑자기 사라지는 클락 켄트가 분명히 슈퍼맨일 것이라는 의심을 하게 되면서 그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마치 치조를 하듯 그를 압박하는 캐릭터이죠. You are Superman, aren't you? Why don't you ask the child's family? I'm sure they would know. 저는 로이스 레인이 슈퍼맨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클락 켄트와 수많은 시간을 보내며 사랑을 키워나가는 것이 슈퍼맨 스토리의 근본이자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슈퍼맨 클락 켄트 자신도 로이스 레인에게 자신의 정체를 알려주고 싶어 하지만 오랜 시간 비밀을 지키게 되는데, 이는 그녀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제임스 건이 연출한 영화 슈퍼맨에 영감을 준 원작 그래픽 노블을 알아봐야만 합니다. Lois,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연재된 올스타 슈퍼맨은 슈퍼맨을 다룬 만화책들 중에서 명작 반열에 올라가 있는 만화 작가 그랜트 모리슨의 작품이죠. 역대 슈퍼맨을 다룬 작품들 중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수많은 팬들과 평론가들에게 극찬을 받은 작품인 만큼 슈퍼맨이란 존재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그래픽 노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내 시공사에서 공식적으로 번역된 작품이기 때문에 영화 슈퍼맨을 극장에서 관람 전 이야기가 어떤 흐름으로 전개가 될지 파악하기 위해 경험삼아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게다가 올스타 슈퍼맨은 동명의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이 되면서 만화책 접근이 어려우신 분들께 추천드리지만 웬만해선 만화책으로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작품이 특별한 점이 있다면 강철 사나이, 맨 오브 스틸이라는 별명을 가진 슈퍼맨의 죽음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Superman? I'm not sure how to tell you this. I'm dying. 슈퍼맨이라는 초월적인 힘을 가진 신과 같은 존재가 죽음이라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벌어지게 되는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슈퍼맨의 숙적 렉스 루터의 계략으로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클락 켄트의 모습이 암울하기보단 오히려 희망이라는 캐릭터에 맞게 따뜻한 여운을 남기는 작품이기도 하죠. He's up there fixing the sun. And when he's done, he'll be back. 태양을 너무 가까이에서 오랜 시간 비행을 하게 된 슈퍼맨은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되었지만 동시에 세포가 파괴되는 양 또한 많아지게 되면서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None of this would have happened. Don't apologize. You couldn't have known. 그렇게 슈퍼맨은 자신이 죽음을 겪기 전에 사랑하는 여인, 가족, 그리고 오랜 세월 쌓아온 적과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하기 위한 위대한 여정이 올스타 슈퍼맨의 주요 내용인 것이죠. 제가 제임스 건 감독이 참고한 그래픽 노블 올스타 슈퍼맨을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있다면 이 작품은 극초반부 클락 켄트가 로이스 레인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You're Clark Kent? I'm Clark Kent. 그만큼 영화 슈퍼맨 속에서도 로이스 레인이 슈퍼맨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파악해 볼 수 있었습니다. Recently, you've come under a lot of fire for what some might. It's a lot. 하지만 대체적으로 슈퍼맨은 자신의 정체를 클락 켄트라는 존재로 위장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삶을 유지하고 로이스 레인과의 관계에 있어 좀 더 평범하게 다가서려 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슈퍼맨 클락 켄트는 총 3가지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지키는 정의로운 슈퍼맨의 삶과, 두 번째로 슈퍼맨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어리숙한 모습의 데일리 플래닛 기자로서 살아가는 클락 켄트의 모습, 세 번째로 시골 동네 스몰빌에서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는 진짜 클락 켄트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수 있죠. 슈퍼맨 정체성을 놓고 봤을 때 미국 캔자스에 위치한 시골 동네 스몰빌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던 클락 켄트가 숨김이 없는 진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켄트 부부의 아들로 성장하고 자라난 곳이 스몰빌이기 때문에 드라마 슈퍼맨과 로이스에서는 클락 켄트가 로이스 레인에게 청혼하기 위해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뜻깊은 장소로 묘사되기도 하죠.
제임스 건 감독의 영화 슈퍼맨 속 흥미로운 점은 사복을 입은 클락 켄트가 지구를 지키는 슈퍼맨으로서 로이스 레인과 인터뷰를 한다는 것인데, 보통 그는 슈퍼맨으로서 로이스 레인과 만날 때에는 코스튬을 입고 등장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은 이미 미국 최고의 기자 로이스 레인은 슈퍼맨이 클락 켄트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죠. 제임스 건 감독은 자신이 구상한 로이스 레인이란 캐릭터에 대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똑똑하고 고집 또한 굉장히 세며 집요할 정도로 파고드는 저널리스트인 인물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인물이 고층 빌딩을 들어올릴 수 있는 외계인과 사랑의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초인과 인간 사이에 유대감을 쌓아가는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죠. Ready? Superman. Miss Lane. 무엇보다 제가 로이스 레인이란 캐릭터를 정의하자면 취재 방식에 있어서 약간의 건방짐과 노골적인 무례함이 공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No question who you are. You're the one thing that's exactly the same. The insolence, the outright rudeness. 그만큼 그녀가 기사를 위해 위험한 상황과 인물에게 접근하게 되는데, 이러한 점은 로이스 레인의 아버지 샘 레인 장군의 유전적 영향이라고 할 수 있죠. 샘 레인 장군은 DC 코믹스 만화책에서 로이스 레인의 아버지이자 군인으로 등장하는 캐릭터입니다. 레인 장군은 군인의 명예와 국가의 안녕을 위해 목숨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존재로 묘사되며, 무엇보다 가족의 안전을 중요시하는 엄격한 아버지로 등장합니다. 무엇보다 로이스 레인 주변에서 얼쩡거리는 남자들을 예의주시하면서 약간 지나칠 정도로 경계태세를 유지하는 꼰대형 캐릭터라고 할 수 있죠. General Lane.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와 비슷한 캐릭터로 설명드리자면, 최근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에서 레드 헐크로 등장했던 로스 장군과 굉장히 비슷한 포지션의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딸을 끔찍하게 아끼는 성격 덕분에 레인 장군은 로이스와의 관계에서 로스 장군처럼 썩 유쾌한 편은 아닌 것으로 다양한 미디어 작품을 통해 묘사가 되죠. I'm staying with Clark, and if you love me, you will respect that. 게다가 추후에 레인 장군은 슈퍼맨의 장인 어른이 되면서 자신의 사위를 군사 임무에 직접 투입시키는 모습 또한 등장하기도 합니다. My daughter okay with that? Hi, General. 제임스 건의 영화 슈퍼맨 속에서 로이스 레인은 군인 아버지의 영향과 사회적 이슈를 일으킬 수 있는 국경 침범에 대해 어느 정도 호감의 감정이 있는 슈퍼맨을 공과 사를 구분하여 집요하게 취재하는 모습을 연출하게 되죠. Today, the Secretary of Defense said he was going to look into your actions. That's funny. My actions? I stopped a war. 슈퍼맨은 전쟁 위기에 빠진 국가에 불법으로 침입하게 되면서 정치적 분쟁 상황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영화 슈퍼맨 1차 예고편 속 슈퍼맨을 애타게 찾던 꼬마 아이가 있던 국경지대가 보라 비아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Superman. 1939년 9월 슈퍼맨 2호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가상국가 보라비아는 유럽 어딘가에 위치해 있다는 설정을 가진 전쟁 위기 지역입니다. 만화책 속 내전 상황에 처해 있던 보라비아라는 설정을 가진 만큼 영화 속에서도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제임스 건의 DCU에서는 유럽에 위치한 또 다른 가상국가가 등장한다는 것인데, 바로 포콜리스탄이라는 곳입니다. 제임스 건의 DC 유니버스 애니메이션 크리처 코만도스에서 등장하는 가상국가 포콜리스탄은 미국과 석유 협상 과정으로 엮여있는 정치적 민감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Is already negotiating with the US for that oil. 포콜리스탄의 왕비가 식물인간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그녀의 딸 일라나 로스토비치가 You're welcome, Mother. 포콜리스탄의 국가 운영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마녀 키르케가 테러리스트와 함께 포콜리스탄의 실질적 권력자가 된 일라나 로스토비치를 암살하려고 하는데, 석유 협상을 진행 중이던 미국 비밀정부 조직 아거스는 괴물로 구성된 특공대 크리처 코만도스를 조직하게 됩니다. 바로 일라나 로스토비치를 암살하려는 마녀 키르케를 막기 위한 내용이 애니메이션 크리처 코만도스의 핵심적인 줄거리인 것이죠. 지금 현재 애니메이션 크리처 코만도스는 국내 OTT 서비스 쿠팡 플레이에서 공식적으로 스트리밍되고 있으니 영화 슈퍼맨 개봉 전에 직접 감상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영화 슈퍼맨에 등장하는 가상국가 보라비아와 관련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가상국가가 애니메이션 크리처 코만도스에서 언급이 된다는 것인데, 바로 자한푸르라는 국가입니다. Rick Flag, General, Boy Scout. He and I fought together in Jahanpur some moons ago.
자르한 프루는 2002년 3월 저스티스 리그 오브 아메리카 62호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가상 국가입니다. 약 3000년의 역사를 가진 고대 국가로 알려져 있으며 영화 슈퍼맨 속 보라비아 군대의 침공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영화 슈퍼맨 예고편 속 데일리 플래닛에서 일하는 클락 켄트가 쓴 기사의 내용을 확인해보면 보라비아는 최근 몇 주 동안 이웃나라 자한 프루를 침공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언론사의 헤드라인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슈퍼맨은 자한 프루 시민들에게 총 공세를 퍼붓는 보라비아 군대를 막아서게 되면서 타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 개입하게 된 것이죠. In effect, you illegally entered a country. This is how you're gonna be? I'm not the one being interviewed, Superman.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보라비아와 자한 프루의 전쟁을 막아낸 슈퍼맨이 보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건 감독의 영화 슈퍼맨 속에는 보라비아의 망치라는 별명을 가진 파워슈트를 입은 존재가 메트로폴리스의 과자를 만드는 회사를 공격하고 이를 저지하려는 슈퍼맨을 공격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보라비아의 망치가 공격한 과자 회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초코크림 과자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초코스라는 회사였습니다. 초코스는 DC 코믹스 세계관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과자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생소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에서 흔히 먹을 수 있는 과자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죠. 무엇보다 초창기 만화 속에서는 오레오라고 불렸었는데 여러가지 상표 저작권 문제로 인해 초코스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제임스 건 감독은 자신의 SNS를 통해 오레오와 비슷한 초코스 사진을 공유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화성의 유일한 생존자 마션 맨헌터 등장에 대한 기본적인 초석이 될 것입니다. You don't look so dangerous shoving chocos in your face. How did you know they were my favorite? Only a favorite will do at 3 a.m. 화성의 유일한 생존자 마션 맨헌터 존 존스는 저스티스 리그의 전통적인 초대 멤버로 유명한 캐릭터이며 무엇보다 초코스 과자의 환장에 있는 슈퍼히어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트맨은 광적으로 초코스에 집착을 보이는 마션 맨헌터 존 존스에게 초코스 중독자라고 언급하게 되는데 그는 인간들이 마약에 취하는 것처럼 샌드 과자 초코스를 먹고 진짜 중독이 되어버리게 된 것이죠. 배트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간들에게는 평범한 과자로 섭취되지만 화성인들의 신체 구조상 초코스의 특정 성분으로 인해 인간들의 마약처럼 심각한 중독성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과자 하나로 심각한 중독에 걸렸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던 존 존스는 초코스 중독자임을 증명하는 만화컷을 만들어내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게 되죠. 이처럼 영화 슈퍼맨 속 보라비아의 망치가 샌드 과자 전문 회사 초코스 기업을 공격한 것은 앞으로 등장하게 될 화성의 마지막 그린 마션 존 존스에 대한 이스터에그로 해석이 됩니다. I am the sole survivor of my planet. My name is John Jones. 무엇보다 영화 슈퍼맨 2차 예고편 속에는 가상의 과자 회사 초코스와 같이 DC 코믹스를 대표하는 프랜차이즈가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햄버거 패스트푸드 음식점으로 유명한 빅벨리버거입니다. 빅벨리버거는 DC 코믹스를 대표하는 가상의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88년 6월 슈퍼맨의 모험 441호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빅벨리버거는 그린랜턴, 할조던을 대표하는 코스트시티에서 설립되어 미국 전역에 점포를 확장한 인기가 매우 높은 햄버거 가게이죠. 무엇보다 빅벨리버거는 영화 슈퍼맨의 메인 빌런 렉스 루터의 자회사인 만큼 그가 식품 업계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빅벨리버거는 다양한 미디어 작품 속에 등장하면서 DC 코믹스 영화, 드라마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스터 에그라고 할 수 있죠. That is a great burger. 빅벨리버거는 DC 확장 유니버스의 영화 플래시에서도 등장하였고 제임스 건의 DC 유니버스로 편입될 예정으로 알려진 영화 블루비틀 속에서도 등장한 햄버거 프랜차이즈인 만큼 앞으로 우리 관객들이 인지해두면 좋은 만화 설정인 것입니다. Hey, just me and you. 다시 제임스 건 감독의 영화 슈퍼맨 이야기로 돌아와 데일리 플래닛 기자 클락 켄트가 쓴 기사 내용에 따르면 메트로폴리스는 지난 2일 자칭 보라비아의 망치라는 작용단에게 약 2천만 달러 이상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보라비아의 망치는 메트로폴리스를 공격한 사건에 대해 슈퍼맨이 자한 프루를 도와준 보복이었음을 주장하게 된 것이죠. Did you consult with the president? No. You seemingly acting as a representative of I the wasn't United States representing will cause anybody more except for me problems around the world. and doing good.
이에 보라비아의 대통령 바실 글라코스는 보라비아의 망치가 정부 소속이 아닌 그저 개인의 활동을 하는 독립적인 자경단이었음을 언론에 밝히며 메트로폴리스를 공격한 보라비아의 망치 사태는 자신의 정부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못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이 슈퍼맨과 로이스 레인이 인터뷰를 하게 된 주요 내용인 것입니다. I would question myself in the same situation and consider the consequences. People were going to die! 자, 잠시 쉬어가는 의미에서 지금까지 나온 영화 슈퍼맨 예고편을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자면 스몰빌에서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고 있던 클락 켄트가 한 방송에서 슈퍼맨을 애타게 찾고 있던 자안 프로 꼬마아이의 간절한 외침을 확인하게 되면서 보라비아와의 전쟁을 막아야겠다는 결심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슈퍼맨의 개입으로 보라비아의 자안 프로 침공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서 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보라비아의 망치가 메트로폴리스에 약 2천만 달러의 재산적 피해를 입힌 상태가 벌어진 것이죠. 지금까지 로이스 레인과 슈퍼맨의 관계, 영화의 주요 사건인 보라비아와 자안 프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언제 마무리될지는 영상을 만들고 있는 시점에서도 저도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40분에서 1시간 분량이 나올 것 같은데 저 햄릿도 간단하게 누가 나오고 대략적인 줄거리만 소개할 수 있지만 전 적어도 제 영상을 소비하는 분들에게 영양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까지 대충 넘어가지 않고 아주 디테일하게 꼭꼭 씹어서 목구멍까지 넘겨드릴 테니 영상을 응원해주고 싶으신 분들께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쉬는 시간이 끝났으니 다음 장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죠. Today, the Secretary of Defense said he was going to look into your actions. That's funny. My actions? I stopped a war. 자안 프로 국민들을 보라비아 군대로부터 지켜주게 된 슈퍼맨은 그의 행동에 대해 미 국방장관이 처벌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슈퍼맨의 행동 자체가 전쟁 개입으로 인해 국가 간의 정치적 분쟁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죠. We talk to each other. This is how a democracy works. We act by the consent of the governed, sir. 다양한 미디어 작품 속에서 묘사된 슈퍼맨은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고 현장에서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을 구해주는 모습을 비추게 됩니다. 드라마 슈퍼맨과 로이스에서는 침몰 위기에 빠진 북한의 핵 잠수함을 구해주게 되면서 야, 슈퍼맨이 우리 살렸어! 야! 슈퍼맨이 우리 살렸다! 군사적으로 매우 곤란한 상황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The problem is you rescued a North Korean submarine, a nuclear one, and then you returned it to them. 무엇보다 슈퍼맨은 미국 정부가 주도한 전쟁에도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이에 불만을 가진 저스티스 리그의 멤버 배트맨과 마찰이 일어나게 되죠. 그것이 바로 명작 그래픽 노블로 불리고 있는 다크나이트 리턴즈에서 등장한 코르토 말테즈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코르토 말테즈는 제임스 건 감독이 연출한 영화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주요 배경으로 등장한 독재 국가로 묘사되는 만큼 DC 코믹스 세계관에서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상 국가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Corto Maltese is a small island nation off the coast of South America. In the hands of the Luna regime, it is potentially cataclysmic for Americans and the world. 현재의 영화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 등장한 코르토 말테즈는 오랜 세월의 독재 국가에서 벗어나 정복자 스타로 사건 이후 공정한 선거를 통해 국가를 운영할 지도자를 뽑아나가게 됩니다. Because of these people, Corto Maltese, we have free democratic elections for the first time in 90 years. 그만큼 슈퍼맨이 타국가 간의 전쟁에 개입하면서 생기는 다양한 정치적 분쟁 요소는 스토리적으로 굉장히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죠. 제임스 건 감독의 영화 슈퍼맨 속 보라비아와 자안 프로 전쟁에 개입한 슈퍼맨은 결국 미국 정부에 의해 체포되는 모습이 연출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3명의 등장인물들을 알아봐야만 합니다. 첫 번째로 다뤄드릴 인물은 DC 유니버스의 닉 퓨리 같은 존재로 등장할 예정인 릭 플래그 시니어입니다. 배우 프랭크 그릴로가 연기하게 될 릭 플래그 시니어는 영화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 피스메이커 크리스토퍼 스미스에게 죽임을 당한 릭 플래그 주니어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릭 플래그 시니어는 제임스 건의 DC 유니버스 첫 번째 작품 애니메이션 크리처 코만도스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면서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였죠. I joined the military mostly just to make money so I could support him. 18 years later, he joined the military because he loved our country and he wanted to make it a better place. He passed on about 2 years back. 게다가 그는 아들의 복수를 위해 영화 슈퍼맨 개봉 이후 방영 예정인 드라마 피스메이커 시즌2에서도 출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Does he know that I have? Killed his son? Yeah. Bring me. Peacemaker. 릭 플래그 시니어라는 인물은 애니메이션 크리처 코만도스에서 영화 슈퍼맨 속 매우 중요한 사건인 보라비어와 자안프로 전쟁에도 깊이 관련이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는 애니메이션 크리처 코만도스 속 자안프로에서 일어난 전쟁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Rick Flag, General, Boy Scout. He and I fought together in Jahanpur some moons ago.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식적이냐와 비공식적이냐인 것인데 어떤 경로로든 미국 자체가 이미 보라비아와 자안프로 전쟁에 있어서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죠. 무엇보다 릭 플래그 시니어는 아만다 월러가 지휘하고 있는 미국 비밀정부 조직 아거스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DC 유니버스에 등장하게 된 아거스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로 예를 들자면 실드와 비슷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보다는 더 폐쇄적이고 무자비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죠. 아거스를 이끄는 수장 자체가 범죄자를 이용해 자살 특공대를 조직한 아만다 월러이기 때문에 앞으로 릭 플래그 시니어는 그녀와 함께 DC 유니버스 속 다양한 작품에 등장하게 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슈퍼맨을 체포한 두 번째 핵심 인물, DC 유니버스의 오소리티 멤버 엔지니어를 소개하겠습니다. 엔지니어 안젤라 스피카는 혈류에 주입된 나노 입자로 방대한 기계적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소리티 멤버입니다. 그녀의 피 자체가 나노 입자이기 때문에 원하는 기계 관련 장치를 손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 엔지니어의 나노 입자가 어소리티 멤버들 머릿속에 들어가면 텔레파시처럼 소통이 가능해지며 공기 중에 독성 물질을 걸러줄 수 있는 인공 폐까지 생성해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게다가 보편적으로 엔지니어는 전투 방식으로 두 팔을 거대한 총으로 바꾸거나 날카로운 칼날로 변형시킬 수 있죠. 무엇보다 영화 슈퍼맨 속에서 묘사되어진 엔지니어 또한 날카로운 톱날을 만들어서 공격을 가하게 되는데 크립토닌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릴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배우 마리아 가브리엘라 데 파리아가 연기하게 될 엔지니어는 제임스 건의 DC 유니버스 작품으로 제작되는 어소리티에도 등장할 예정이죠. Next is a big movie called The Authority. The Authority is a passion project of mine. It's based on the marvelous Wildstorm characters we are now bringing into the DCU and will interact with all of our primary DCU characters. 와일드스톰 유니버스를 대표하는 어소리티는 1999년 5월 워런 앨리스와 브라이언 히치가 써내려간 슈퍼히어로 그래픽 노블입니다. 무엇보다 작가 워런 앨리스는 1990년대 말에 스톰 와치라는 작품을 연재했었는데 큰 인기를 끌진 못했었죠. 워런 앨리스는 스톰 와치 속 등장하는 매력적인 캐릭터들을 다시 사용하고 싶어 했고 몇몇 캐릭터들을 가져와서 만들어낸 작품이 어소리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밤에 전쟁을 가져오는 자 미드나이터, 태양신 아폴로, 창조자 엔지니어, 20세기의 혼, 제니 스파크스, 도시들의 신 잭 호크스모어, 날개 달린 여성 사냥꾼 스위프트, 주술사 닥터까지 총 7명으로 구성된 슈퍼히어로 그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은 모스크바에서 시작된 정체불명의 테러 사건을 조사하게 되면서 엄청난 규모의 슈퍼휴먼들을 막아내게 되는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소리티는 국제적 테러를 막아내기 위해 정보 허락 따위는 생략해버리고 즉각적으로 악한 존재들을 무차별 대응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죠. 어소리티는 한국에서도 정식 발매가 되었지만 현재는 중고 상품도 구하기 힘든 매우 희귀한 작품입니다. 어소리티 1권 중고 가격이 약 5만원 후반대의 가격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는 그래픽 노블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제임스 건의 DC 유니버스에서 제작되는 어소리티는 원래 실사 영화로 나올 예정이었지만 현재는 애니메이션으로 선회를 한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소리티를 읽어보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장면들이 대규모 테러 장면 혹은 다차원 공간을 유용하는 캐리어를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제작 비용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할 수 있죠. 무엇보다 어소리티 작품 특성상 청소년 관람불과 R등급 그 이상의 수위를 가진 작품이므로 흥행적인 측면으로 생각해보자면 아무래도 제작비가 적게 투입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애니메이션으로 선회를 한 상태이지만 영화 슈퍼맨의 흥행 성적에 따라 다시 실사작품으로 제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죠. 개인적으로 만화책을 읽어본 입장에서 어소리티는 영화보다 드라마로 제작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작품 스타일 자체가 우주판 더보이즈 같은 느낌이 나는 엄청난 수위를 가진 작품이기 때문에 복잡한 세계관 설명 및 다양한 시청자 확보와 선정적인 장면의 자유도를 가진 드라마가 어소리티라는 작품에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죠.
비교적 최근 제임스 건은 잭 스나이더 감독과 DC 스튜디오 작가실에서 미팅을 가진 모습을 공개하였는데 팬들 사이에서 엄청난 이슈가 되었던 사진이었습니다. 잭 스나이더 감독이 DC 스튜디오에 복귀하기를 희망하는 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가 만약 돌아오게 된다면 엄청난 수혜를 가진 어소리티를 만들어주기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어소리티라는 작품이 가진 독특한 분위기 자체가 영화 왓치맨을 연출했던 잭 스나이더 감독과 굉장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 다른 착한 영웅들에게 제한적인 도덕적 규율에 얽매이지 않고 극단적인 조치를 기꺼이 취할 수 있는 장면들을 그만의 스타일로 표현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슈퍼맨을 체포한 세 번째 중요 인물, 울트라맨을 소개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영화 슈퍼맨 속 울트라맨이 등장한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일부 영화 리뷰어 사이에서 울트라맨이 슈퍼맨의 유전자로 탄생된 존재로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울트라맨은 다른 지구에 존재하는 사악한 버전의 슈퍼맨이라고 할 수 있죠. Who the hell are you? And where do you come from? 울트라맨은 1964년 8월 저스티스 리그 오브 아메리카 29호에서 데뷔한 사악한 버전의 슈퍼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울트라맨은 순수 악을 따르는 만큼 정의와 선을 따르는 슈퍼맨의 이상향과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관객들이 울트라맨이란 캐릭터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선 멀티버스의 기원을 먼저 파헤쳐봐야만 합니다. 햄리튜브 구독자분들께선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제가 설명한 멀티버스의 기원을 알고 계실 테지만 처음 유입된 예비 구독자분들을 위해 아주 간단하게 멀티버스의 기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38년 4월 액션 코믹스 1호를 통해 슈퍼맨이 데뷔하게 되면서 만화책 역사의 황금기 골든 에이지가 시작됩니다. 골든 에이지 시대에 슈퍼히어로 만화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2차 세계대전과 같은 전쟁 시기 영웅이란 존재가 필요했던 시점이었던 것이죠. 전쟁으로 인해 가장 어두웠던 시기, 정의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악과 맞서 싸우는 영웅들의 이야기는 전쟁의 공포 속에 살아가던 어린 독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그 시점에 나치와 맞서 싸우는 저스티스 소사이어티 오브 아메리카, 줄여서 JSA라는 최초의 슈퍼히어로 그룹이 탄생하게 되면서 만화책 역사 속 인기의 정점을 장식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영웅이 간절히 필요했던 시기였던 2차 세계대전이 거석구름과 함께 종전이 되면서 슈퍼히어로의 인기 또한 식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슈퍼히어로 만화업계는 결국 파산하거나 판권을 이곳저곳에 팔게 되지만 이 어둠의 시기를 이겨내야만 했던 DC 코믹스는 슈퍼히어로의 영광을 되살려내기 위한 만화책 역사의 은빛 시대 실버 에이지를 이끌어 나가게 되죠. It will be a different age than ours, Clark. That will start when they look up into the sky at you with hope for tomorrow. A silver age of heroism. DC 코믹스는 만화책의 부흥을 위한 방식으로 2대 플래시 메리 앨런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만화책 황금기 시대에 만들어졌던 1대 플래시 제이 게릭을 만나게 되는 에피소드를 연재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1대 플래시 제이 게릭이 활동하고 있는 곳을 지구 2라고 명명하게 되며 2대 플래시 메리 앨런이 활동하고 있는 곳을 지구 1로 설정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만화책 역사에 처음으로 묘사된 멀티버스 개념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멀티버스 개념을 통해 만화책 역사의 두 번째 전성기 실버 에이지가 찾아오게 되며 다른 지구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들이 큰 인기를 끌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점에 지구 3에서 활동하게 되는 사악한 버전의 슈퍼맨인 울트라맨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Hell's breaking loose all over this stupid planet. 지구 3에서 살아가고 있는 울트라맨은 지구 1에서 정의와 선을 따르는 저스티스 리그와는 다르게 범죄와 악을 따르는 집단 크라임 신디케이트의 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크라임 신디케이트는 저스티스 리그와 완전히 반대되는 신념을 따르고 있고 심지어 막강한 힘으로 미국 정부까지 장악하게 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시민들이 죽든 말든 자신들의 동상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무너지는 건물을 반대로 넘겨버릴 만큼 드라마 더 보이즈의 홈랜더와 같이 삐뚤어진 도덕성을 가진 슈퍼빌런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이 있다면 영화 슈퍼맨 속 등장하게 된 울트라맨은 DC 유니버스의 미국 정부에서 어소리티 멤버 엔지니어와 함께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죠. 게다가 그들은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루터 엔터프라이즈의 회장 렉스 루터를 돕는 모습을 연출하게 되면서 분명 악의 편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영화 슈퍼맨에 등장하는 울트라맨이 만화 속 설정처럼 다른 지구에서 오게 되었냐는 것이죠.
영화 슈퍼맨을 연출하게 되는 제임스 건은 기존 DC 확장 유니버스에서 활동하고 있던 헨리 카빌의 슈퍼맨에서 데이비드 크론스의 슈퍼맨으로 교체되는 멀티버스의 이야기를 담아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드라마 피스메이커 시즌2를 통해 확실히 멀티버스와 관련된 이야기로 진행될 것이 확정된 상태이며 DC 확장 유니버스에서 DC 유니버스로 세계관이 바뀌게 된 사연을 담아낼 예정이죠. Who the fuck are you? 그만큼 슈퍼맨 파이널 예고편 속에서도 다른 차원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등장한 것으로 보아 확실히 울트라맨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렉스 루터와 손을 잡게 되며 다른 지구에서 넘어온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에 헤비급 팬덤 사이에서는 얼굴을 가리고 나오는 울트라맨 캐스팅에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가장 유력한 후보로 사악한 버전의 헨리 카빌 슈퍼맨일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헨리 카빌의 울트라맨 루머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당장 영화 슈퍼맨에서 울트라맨의 정체를 공개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가까운 미래에 등장하게 될 저스티스 리그 대 크라임 신디케이트와의 대결을 다루는 영화가 제작이 된다면 DC 확장 유니버스에서 저스티스 리그로 활동하고 있던 배우들이 멀티버스 속 범죄를 신봉하는 크라임 신디케이트로 출연만 해준다면 완전히 베스트라고 할 수 있죠. 무엇보다 이번 DC 유니버스의 영화 슈퍼걸에서 우주 현상금 사냥꾼 로보를 아쿠아맨을 연기했던 제이슨 모모아가 연기하기 때문에 엘스 월드에 대한 개념 자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DC 미디어 작품 속에서 묘사된 엘스월드 이벤트는 배우들의 역할 바꾸기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헨리 카빌의 울트라맨 캐스팅 루머에 대한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울트라맨 후보로 사악한 버전의 슈퍼맨 홈랜더를 연기한 경험이 있는 배우 안토니 스타도 헤비급 팬들 사이에서 거론되는 울트라맨 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드라마 더 보이즈에서 묘사된 홈랜더 자체가 울트라맨의 성격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그냥 배우 안토니 스타가 연기하고 있는 홈랜더 자체를 데려와도 완벽한 울트라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영화 슈퍼맨 속 울트라맨의 얼굴을 가리고 등장시킨 것도 미디어 팬들이 충분히 놀랄 수 있는 캐스팅이 숨겨져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제임스 건 감독의 영화 슈퍼맨 속 거대한 괴물 카이주 장면을 통해 흩어져 있던 장면들을 순서대로 재배열해 보겠습니다. 영화 슈퍼맨의 중반부에 위치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대한 카이주 장면을 두고 팬들 사이에서 호불호의 목소리가 강했습니다. 갑작스럽게 거대한 괴물이 등장한다는 것에 일부 팬들 사이에서 뜬금이 없다는 평가가 존재했었는데 전 개인적으로 제임스 건 감독이 슈퍼맨이란 캐릭터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화 역사적으로 슈퍼맨은 맨 오브 스틸, 강철 사나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거대한 체구를 가진 슈퍼 빌런, 슈퍼 몬스터들과 싸우는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보다 건물을 통째로 들어올릴 수 있는 슈퍼맨이란 캐릭터의 힘을 슈퍼 몬스터와의 싸움으로 과시할 수 있는 만화적 장치라고 할 수 있죠. 게다가 거대한 슈퍼 몬스터의 등장은 DC 코믹스 만화 속 가장 많이 그려지고 있는 이야기인 만큼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저스티스 리그와 같은 팀업 요소로 거대한 외계인과 몬스터를 상대하는 모습을 연출하게 되면서 그들이 가진 각자의 능력과 힘을 합치는 장면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스티스 리그가 처음으로 데뷔한 만화책 속에서는 정복자 스타로라는 거대한 외계인을 막아서는 에피소드를 담아내게 되는데 제임스 건 감독은 영화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와 드라마 피스메이커를 통해 거대한 슈퍼 몬스터를 적극적으로 등장시키게 되면서 슈퍼히어로 간의 협업적 연출을 성공적으로 표현해냈습니다. The new Superman movie. Watch out! A giant kaiju monster is destroying the city. This looks like a job for Superman.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영화 슈퍼맨 속 등장하게 되는 불을 뿜는 카이주는 어디에서 온 존재냐는 것이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영화 슈퍼맨 속 등장하는 카이주는 다른 차원 공간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영화 슈퍼맨 2차 예고편 속에는 기자 로이스 레인과 미스터 테리픽이 함께 어떠한 장소를 조사하는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이 공간이 카이주가 등장한 경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차원 공간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뒤에 다뤄드리고 거대한 카이주가 등장할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 있는 공간을 알아봐야만 합니다. 바로 슈퍼맨의 비밀기지라고 할 수 있는 고독의 요새이죠. 고독의 요새는 북극 어딘가에 위치해 있다는 설정을 가진 슈퍼맨의 비밀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립톤 과학기술이 가득한 고독의 요새인 만큼 슈퍼맨이 부상을 입었을 때 휴식을 하거나 그의 유전학적 아버지인 조엘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묘사되고 있죠. I am your father, Cal. 무엇보다 고독의 요새는 슈퍼맨 클락 켄트가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는 아주 상징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That's only the beginning.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전 세계를 떠돌게 된 클락 켄트는 크립톤 행성의 기술력이 보존되어진 고독의 요새를 찾아내게 되면서 다른 인간들과 달랐던 이유를 비로소 깨닫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다양한 미디어 작품 속에서 묘사된 고독의 요새는 멸종 위기에 처한 외계 생명체를 보관해두는 장소가 등장합니다. 슈퍼맨은 우주에서 길을 잃거나 갈 곳 없는 외계인들을 고독의 요새로 들여와 관리하게 되면서 마치 애완동물처럼 키우게 되죠. And this is a sun eater. Here you go. 거대한 카이주의 출처가 고독의 요새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아직 부족하지만 충분히 다양한 가능성으로 접근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다음 장면으로 불 뿜는 카이주에게 슈트가 투여진 슈퍼맨 장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ey, buddy. Eyes up here. 이 장면에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영화 슈퍼맨 속 로드테크라는 기업을 알아봐야만 합니다. 로드테크는 회장 맥스웰 로드가 운영하고 있는 DC 유니버스 속 가상의 기업입니다. 무엇보다 로드테크는 다양한 전자제품을 개발하고 있고 도시건설 및 메트로폴리스에 위치한 야구장 로드테크 필드를 운영하고 있는 초거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슈퍼맨이 울트라맨 엔지니어와 전투 장면이 연출되어졌던 야구장이 로드테크 필드였던 것입니다. 제임스 건의 DC 유니버스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세계관의 세부적인 설정들을 만들어 나가게 되는데 한국의 삼성과 루터 엔터프라이즈, 로드테크가 전자제품 쪽으로 경쟁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맥스웰 로드는 1987년 5월 저스티스 리그 1호에서 데뷔한 마인드 컨트롤 능력이 있는 슈퍼빌런으로 유명하지만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선했던 사업가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그는 저스티스 리그의 후원 자금을 지원하게 되면서 슈퍼히어로 사업에 있어 큰손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기도 하죠. I can't listen to any more of this. This guy's dripping more oil than that platform ever did. I know Maxwell Lord. All he cares about is money. 이러한 막강한 초거대 기업 중 하나인 로드테크의 회장 맥스웰 로드를 연기하게 된 인물은 제임스 건의 동생 숑건입니다. 가디언즈 오브 더 갤럭시 시리즈에서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린 숑 건은 자신의 형 제임스 건이 연출하는 작품에 대부분 출연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Who threw this thing at me? Shut up. 무엇보다 숑 건은 DC 확장 유니버스에서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와 크리처 코만도스 속 위즐과 캘린더맨을 연기한 경험이 있습니다. Hey, Polka-Dot Man. I was hoping you'd entertain my kid's birthday party. You fucking pussy! 사실상 위즐은 인간형 동물이기 때문에 숑건의 목소리와 모션 캡처를 통해 계속해서 등장할 캐릭터이지만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 이스터에그용으로 등장한 캘린더맨 같은 경우 배트맨 롱 할로윈 실사화가 제작되지 않는 이상 일회성으로 소비되는 캐릭터라고 할 수 있죠. I was wondering when you'd get to me. 그동안 다양한 DC 코믹스 캐릭터를 연기한 숑건이 연기하게 되는 맥스웰 로드는 드라마 피스메이커 시즌2에도 출연하게 되면서 앞으로 DC 유니버스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로 등장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Welcome, Peacemaker, or do you prefer Chris? Either's fine. Excuse me?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맥스웰 로드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슈퍼히어로 사업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그가 후원하고 이끄는 슈퍼히어로 팀의 이름을 저스티스 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The kaiju is reloading for a bigger battle. Call in the Justice Gang. Get him, Green Lantern. DC 유니버스의 로드테크 소속의 슈퍼히어로 저스티스 갱은 맥스웰 로드가 이끄는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스티스 갱은 로드테크 로고가 새겨진 코스튬을 착용하게 되면서 마치 아이돌 그룹 같은 인상을 주고 있죠. 슈퍼히어로 관련 작품들 속 요즘 가장 많이 묘사되고 있는 부분은 사업적인 부분입니다. 슈퍼히어로는 다양한 기업의 사업 분야로 떠오르고 있고 영화, 드라마, 음악, 뮤지컬, 식품, 장난감까지 슈퍼히어로 관련 상품들을 만들어내게 되면서 일종의 광고 상품이 된 것입니다. 시대의 발전에 따라 더욱 현실적으로 슈퍼히어로에 접근한다는 의미인데 기업의 상품적 가치를 높여주는 광고 효과를 가지는 것이죠. 이러한 슈퍼히어로 사업에 대해 극단적으로 표현한 작품이 드라마 더 보이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드라마 더 보이즈로 예를 많이 들고 있는데 그만큼 현실적인 부분들을 슈퍼히어로의 또 다른 이면으로 꼬집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이죠.
슈퍼히어로들은 자신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광고, 예능, 시사 프로에 출연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현실 세계 속 오직 이익만을 쫓고 있는 부패한 연예 기업과 정치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임스 건의 DC 유니버스가 가져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드라마 더 보이즈와 같이 실제 초인과도 같은 슈퍼히어로가 존재한다면 이를 기업과 사업 이익으로 창출하려는 이들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는 모습을 로드테크를 통해 그려낼 것으로 보여지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지금까지 잭 스나이더의 DC 확장 유니버스와 제임스 건의 새로운 DC 유니버스를 약 10년 넘는 시간 동안 지켜보면서 슈퍼히어로를 직접 만들고 상품적으로 사용하려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화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 속 태스크포스 X 멤버로 등장했던 폴카도트맨의 탄생 비화 때문이었습니다. Fuck is that? DC 확장 유니버스 속 폴카 도트맨 에브너크릴은 스타 연구소 연구진이었던 어머니에 의해 강제적으로 초능력을 얻은 인물이죠. 자신의 자식들을 슈퍼히어로로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자녀들에게 온갖 실험을 강행했던 폴카 도트맨의 어머니는 결국 에브너크릴을 제외한 나머지 자녀들을 모두 죽음으로 몰아넣게 된 것입니다. You see who that is? It's your mom! 그렇게 에브너크릴은 어머니에게 다차원 바이러스를 강제적으로 주입당하면서 폴카 도트맨이라는 슈퍼히어로로 활동하게 된 것이죠. I'm a superhero!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로드테크에서 슈퍼히어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루터 엔터프라이즈에서도 슈퍼히어로 사업에 깊이 관여하고 있을 수 있죠. 제 예상으로 루터 엔터프라이즈에 소속된 슈퍼히어로가 바로 미국 정부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울트라맨과 엔지니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피스메이커 시즌2 공식 예고편 속에서는 피스메이커 크리스토퍼 스미스가 로드테크 슈퍼히어로 그룹 저스티스 갱에 들어가기 위해 오디션을 보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하죠. You were talking about your butt and stuff? And also you said that I suck? 자, 그렇다면 슈퍼맨의 조력자로 등장하게 될 로드테크에 소속된 슈퍼히어로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로드테크에 소속된 슈퍼히어로는 총 3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미스터 테리핑 마이클 홀트, 그린랜턴 가이 가드너, 호크걸 캔드라 쏜더스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저스티스 갱의 멤버 배우 에디 가테지가 연기하게 된 미스터 테리픽 마이클 홀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s this? I'm trying to map the multiverse. 미스터 터리핑 마이클 홀트는 1997년 6월 스펙터 54호에서 데뷔한 슈퍼히어로 캐릭터입니다. 그의 슈퍼히어로 능력은 지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인물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마이클 홀트는 엄청난 지능을 가진 만큼 다양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심지어 그가 읽어내려가는 책들을 통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그가 착용한 페어플레이 자켓은 불행한 가족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상실감에 빠진 마이클 홀트는 어느 날 스펙터라는 인물과 대면하게 되면서 일대 미스터 터리픽 테리 슬론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죠. 불행한 가족사를 가진 마이클 홀트의 삶 자체가 일대 미스터 터리픽 테리 슬론과 매우 닮아 있었기 때문에 그는 테리 슬론의 아이덴티티인 페어플레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재킷을 착용하게 되면서 이대 미스터 터리픽이라는 슈퍼히어로로 활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이 공평하지 않기에 마이클 홀트는 세상을 공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지식을 이용해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 그의 영웅적 신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미스터 테리픽이란 슈퍼히어로가 가진 장비와 무기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미스터 테리픽이 착용한 T 마스크입니다. 영화 슈퍼맨 속 미스터 테리픽을 연기한 배우 에디 가테지는 마이클 홀트가 착용한 마스크가 나노 기술력이 탑재된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미스터 테리픽이 착용한 T 마스크는 주변의 모든 환경을 스캔할 수 있고 얼마나 많은 적들이 다가오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얼마나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I'm picking up that energy frequency I found earlier. Multiple signals. 무엇보다 나노 기술력이 탑재된 T 마스크는 화학 공격이 일어날 수 있을 때 얼굴을 보호할 수 있게 변형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만약 그가 침투 현장 속에 있다면 모든 전자 탐지 장치가 감지를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걸어다니는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영화 슈퍼맨 속에서 로이스 레인과 함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중요 사건의 실마리를 파헤치는 역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T 마스크는 그의 얼굴의 미묘한 움직임을 감지하면서 미스터 테리픽의 핵심적인 무기 T 스피어를 조종할 수 있죠.
T-스피어는 미스터 테리픽의 주요 무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는 T-스피어를 통해 적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있고 침투 목적으로는 컴퓨터 해킹과 지형 스캔 같은 데이터 수집에 최적화된 무기입니다. 무엇보다 T-스피어는 미스터 테리픽을 공중으로 띄우는 일종의 역장을 생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술력을 토대로 보호 목적의 방어막 또한 생성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영화 슈퍼맨 속 미스터 테리픽의 이동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T-크래프트를 알아봐야만 합니다. 말 그대로 미스터 테리픽의 수송 목적 비행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 예상으로 하늘을 날 수 없는 로이스 레인이나 사진기자 지미 올슨과 같이 데일리 플래닛 기자단들이 탑승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화 슈퍼맨 속 가장 핵심적인 사건인 보라비아와 자한프로 전쟁 취재를 위해 미스터 테리픽이 소속된 저스티스 갱과 데일리 플래닛 기자단이 함께 전쟁 지역을 이동하게 되는 협력 관계를 맺고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보라비아와 자한프로 전쟁 장면에서도 등장한 저스티스 갱의 멤버 그린랜턴 가이 가드너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린랜턴 가이 가드너를 연기하게 된 배우는 드라마 캐슬로 유명한 네이선 필리온이라는 인물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제임스 건 감독과 친분이 매우 두텁다고 할 수 있는데 제임스 건 감독이 연출한 공포영화 슬리더의 주인공 빌 파디 역을 맡게 되면서 배우 엘리자베스 뱅크스, 배우 마이클 루커와 같이 제임스 건이 연출하는 수많은 작품에 참여하게 되죠. 대표적으로 가디언즈 오브 더 갤럭시 시리즈는 기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를 통해 원피스 버기처럼 몸체가 분리되는 TDK를 연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배우 네이선 필리온은 새롭게 리부트되는 제임스 건 DC 유니버스의 슈퍼맨에서 그린랜턴 가이 가드너를 연기하게 되었죠. 저는 배우 네이선 필리온이 단순하게 제임스 건의 친분 덕분에 그린랜턴 실사화 배우로 선정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사실 배우이자 성우로 유명한 네이선 필리온은 애니메이션 속 가장 위대한 그린랜턴 할 조던의 성우이기 때문이죠. Who we after? A squidman named Kutch. He killed Abensur? With a smile. 배우 네이선 필리온은 오랜 세월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그린랜턴이 되는 인물 지구의 할 조던의 성우로 활동했던 만큼 그린랜턴이란 슈퍼히어로를 그 어떤 배우들보다 깊이 있게 연구했던 존재입니다. 그만큼 그린랜턴이란 슈퍼히어로가 가진 진정한 의미와 막강한 의지의 힘을 알고 있는 배우이기 때문에 그 어떤 배우들보다도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할 수 있죠. I'm a member of the Green Lantern Corps. We eat monsters like this for breakfast. 네이선 필리온이 연기하게 되는 그린랜턴 가이 가드너는 1968년 3월 그린랜턴 59호에서 데뷔한 슈퍼히어로 캐릭터입니다. Watch it, lunkhead. 무엇보다 가이 가드너는 폭력적인 경찰 아버지에게 자라게 되고 불행한 유년기를 보내게 되면서 삐뚤어진 성격을 가지게 되는 인물이죠. 가드너 집안 대대로 경찰 출신이었기 때문에 가문의 뜻에 따라 가이 가드너는 볼티모어의 경찰이 되지만 임무 도중 통제가 안 되는 성격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고 결국 죄책감으로 인해 경찰 생활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삐뚤어진 성격을 가진 가이 가드너이지만 위급한 순간의 판단력으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의지가 그 누구보다 강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린랜턴 반지의 선택을 받게 되면서 슈퍼히어로로 활동하게 되는 캐릭터이죠. DC 코믹스를 대표하는 악동 슈퍼히어로이자 미국의 전통적인 무식한 양아치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가이 가드너는 은하계에서 가장 위대한 그린랜턴이 된 지구의 할 조던을 대체하기 위한 인물이었습니다. You really should check your facts. I am the only Green Lantern of Green Lantern of Hey, better get back there. As for Earth, when trouble calls, Guy Gardner picks up. 할 조던이 다치거나 힘이 약해졌을 때 은하계를 지키는 그린랜턴으로 활동하지만 공식적으로 그린랜턴 군단의 일원으로서 인정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죠. 무엇보다 이번 영화 슈퍼맨 속 배우 네이선 필리온이 연기하게 되는 그린랜턴 가이 가드너가 일부 팬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헤어스타일 때문이었습니다. 영화 슈퍼맨 가이 가드너는 영어 표현으로는 보울컷,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바가지 머리로 묘사되었다는 것인데 마치 그릇을 머리에 씌워놓고 옆머리를 밀어버린 것만 같은 실제로 아이들보다 부모님이 더 좋아하는 머리였다고 할 수 있죠. 그만큼 보울컷 자체가 국내외 막론하고 불량한 인상을 주는 만큼 현재 미국에서는 조롱거리, 일종의 우스꽝스러운 밈으로만 남겨진 헤어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화책 속에서 묘사된 그린랜턴 가이 가드너 헤어스타일 또한 약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불량하고 멍청해 보이는 보울컷으로 그려졌었고, 시간이 흘러 그의 머리 스타일은 짧은 스타일의 군인 머리로 그려지게 되었죠. 영화 슈퍼맨을 연출하게 된 제임스 건은 배우 네이선 필리온의 헤어스타일을 보울컷으로 만들기 위해 이 작품을 찍었다고 밝힐 정도로 가이 가드너의 진심이었습니다. What I think we should do is bleach his sideburns so that he has to walk around in real life with just bleached sideburns. I can hear you. 그만큼 제임스 건 감독은 그린랜턴 가이 가드너의 헤어스타일을 분장팀에게 보울컷으로 주문하게 되면서 개그적인 요소로 사용할 것임이 분명해 보이죠. That haircut should be against your vows. That what? That what should be what?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DC 유니버스의 배트맨이 등장하여 깐죽대는 가이 가드너 면상을 때리는 장면이 연출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Make a move, Big Blue. 무엇보다 배우 네이선 필리오는 영화 슈퍼맨 이후 드라마 피스메이커에도 카메오로 등장할 예정이며, 무엇보다 그린랜턴 군단 실사 드라마 랜턴즈에서도 주연 캐릭터로 출연할 예정입니다. 드라마 랜턴즈는 가장 위대한 그린랜턴 할 조던과 존 스튜어트의 우주 수사물로 제작이 될 예정이며, 드라마 트루 디텍티브와 같은 분위기를 담아낸다고 하죠. DC 유니버스의 그린랜턴에 대한 소식을 접하시고 싶으신 분들께선 해당 영상을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인물은 배우 아론 피에르가 연기하게 될 그린랜턴은 존 스튜어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연관이 있을 수 있는 저스티스 갱의 멤버 호크걸 캔드라 썬더스를 알아봐야만 합니다. They will pay. 저스티스 갱의 멤버 호크걸, 지구의 이름으로 캔드라 썬더스, 사나가르 행성 이름으로 샤이에라 홀을 연기하게 될 인물은 요즘 다양한 작품 속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사벨라 메르세드입니다. 배우 이사벨라 메르세드가 연기하게 되는 호크걸이란 캐릭터는 설명하기 매우 까다로운 슈퍼히어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있다면 캐릭터 설정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딱 줄여서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집트 시절 저주로 인해 환생을 거듭하게 된 설정과, 두 번째는 사나가르 행성의 우주 경찰 샤이에라 홀이라는 설정입니다. 제임스 건 감독의 취향 특성상 두 번째 설정이 조금 더 유력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우주를 수호하는 그린랜턴 군단과의 연관성 또한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The Ranian scum have murdered the Thanagarians sent to destroy them. 무엇보다 호크걸 샤이에라는 앞으로 제작될 DC 유니버스 작품 속 그린랜턴과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선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바로 배우 아론 피에르가 연기하게 될 그린랜턴 존 스튜어트와의 러브 스토리 때문이죠. Not anymore. I'm tired of waiting. 저스티스 리그 TV 애니메이션 속 이 부분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데, 호크걸 샤이에라와 그린랜턴 존 스튜어트는 초대 저스티스 리그 멤버로 활동하게 되면서 사랑을 키워나가는 사이로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존 스튜어트는 샤이에라가 사나가르 행성의 군사 임무를 위해 지구로 왔다는 사실에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고, You mean she's a spy? Cool. She was spying on us. Oh, yeah. Huh. 심지어 그녀가 호크맨과 약혼한 상태라는 것까지 알게 되면서 씻을 수 없는 배신감을 느끼게 되죠. Wait, you and Hawkgirl? Get out! Really? 존 스튜어트와 샤이라의 사랑 이야기는 가슴이 절절해질 만큼 시청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부디 제임스 건의 DC 유니버스에서 그들의 러브 스토리가 실현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I love you, John. 무엇보다 호크걸을 연기하게 되는 배우 이사벨라 메르세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드라마 더 라스트 오브 어스 시즌2에서 엘리의 여자친구 디나 역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원작 게임을 초월하는 연기력을 보여주었죠. You've gotten pretty good. 일단 현재까지 영화 슈퍼맨 속 등장하게 된 여배우들이 모두 미인들이라는 점에서 큰 호평을 아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옆 동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와는 전혀 다른 방향성으로 캐스팅이 진행된다는 것에 가슴이 웅장해질 수밖에 없는데, 해외 팬들 사이에서도 DC 유니버스의 배우 캐스팅에 대한 호평이 현재의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영화 슈퍼맨 속 등장하는 저스티스 갱의 멤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영화 팬들 사이에서는 등장인물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사실 전 개인적으로 슈퍼맨 이야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방식으로 캐릭터를 등장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슈퍼맨 이야기에 입체성을 더해줄 뿐더러 세상을 지키는 영웅으로 활동하면서 만나게 되는 또 다른 슈퍼히어로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지에 대한 슈퍼맨의 사회성을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화책 속에서도 슈퍼맨 제목만 달고 나왔다고 해서 슈퍼맨만 등장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슈퍼히어로와 만남을 가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임스 건 감독의 접근 방식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하는 바입니다. 무엇보다 전 개인적으로 제임스 건이 영화 슈퍼맨 속 다양한 크리처와 슈퍼히어로를 등장시키는 것이 장난감과 같은 제품의 판매와 연결되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전성기를 달리고 있었을 때 그와 관련된 장난감과 문구 상품들이 불티나게 팔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옛날에 비해 현재의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평가가 안 좋아지면서 캐릭터 상품에 대한 판매 현황이 급격하게 떨어졌다는 것이 피부를 통해 느껴지기 시작했죠. 그만큼 영화의 평가가 좋을수록 캐릭터 상품 판매와 흥행 성적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지고 놀기 좋은 다양한 캐릭터들과 수집가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제품을 영화 속에서 제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건 감독은 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영화 슈퍼맨 속에서도 상품성이 있는 캐릭터의 비중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주인공인 슈퍼맨을 제대로 조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시 영화 슈퍼맨 이야기로 넘어와서 슈퍼맨이 거대한 카이주의 얼굴을 가격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놀라운 카메오가 등장한다는 것이죠. 바로 원조 슈퍼맨 크리스토퍼 리브의 아들 윌리엄 리브가 ABC 뉴스 앵커이자 특파원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영화 슈퍼맨이 전 세계에서 큰 사랑을 받게 되며 사람도 날 수 있다는 희망을 선사한 크리스토퍼 리브의 슈퍼맨은 슈퍼히어로 영화 역사의 위대한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을 날았던 강철 사나이 슈퍼맨 크리스토퍼 리브는 어느 날 안타까운 사고로 전신 마비가 되면서 세상에 큰 슬픔을 안겨주었죠. 그렇지만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지켜보는 팬들에게 슈퍼맨이었던 그때처럼 희망과 기적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역사적인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Because I wouldn't have missed this kind of welcome for the world. Thank you. 크리스토퍼 리브는 슈퍼맨의 아이콘 그 자체였고 지금까지도 그가 출연한 슈퍼맨은 최고의 슈퍼히어로 영화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가 안타까운 사고를 겪었을 땐 윌리엄 리브의 나이가 3살 정도였으며 오직 그가 기억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다친 시점부터였다고 하죠. 윌리엄 리브는 이번 영화 슈퍼맨 카메오 촬영을 통해 친절하게 환영해준 제작진에 감사를 표했으며 다른 방송에 출연했을 때보다도 훨씬 긴장을 했었다고 합니다. 저 햄리튜브는 크리스토퍼 리브의 유산이 된 영화 슈퍼맨의 카메오로 등장한 윌리엄 리브에게 영화 팬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당신의 아버지가 준 희망의 상징 슈퍼맨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은 한국 팬들에게 전달하겠음을 약속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불을 내뿜는 거대한 카이주를 막아선 슈퍼맨은 그을린 슈트를 입고 시민들에게 질타를 받는 장면이 등장하죠. 1차 예고편 속에서는 슈퍼맨이 깡통을 맞고 눈을 찔끔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2차 예고편 속에서는 팬들의 코멘트를 수용해 이를 수정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그가 들어가려고 하는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스태그 인더스트리라는 기업이죠. 스태그 인더스트리는 메트로폴리스에 자사를 두고 있는 억만장자 사이먼 스태그가 설립한 연구 개발 시설입니다. 무엇보다 사이먼 스태그는 교활한 사업가로도 유명한데 도덕성에 위배가 되더라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악한 일을 감수하려는 인물이죠. And your head of security was found murdered this morning. I am a scientist and a philanthropist. We're not often the targets of assassin. 게다가 그는 사랑하는 아내를 비극적으로 잃게 되면서 유일한 딸인 사파이어 스태그를 과도할 정도로 보호하려는 아빠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사이먼 스태그와 관련이 된 영화 슈퍼맨 속 등장하게 되는 주요 인물 메타몰포 렉스 메이슨을 알아봐야만 합니다. 어떤 물질로든 몸을 변형시킬 수 있는 메타몰포 렉스 메이슨을 연기하게 된 배우는 앤서니 캐리건입니다. 그는 드라마 고담의 연쇄살인범 빅터 자지를 연기했던 만큼 DC 코믹스 작품과도 깊이 연결되어진 배우이기도 하죠.
메타몰포는 1965년 1월 더 브레이브 엔더볼드 57호에서 데뷔한 슈퍼히어로 캐릭터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어떤 물질로든 몸을 변형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며 다양한 오리진 스토리를 가진 캐릭터이기도 하죠. 초기 설정에서 렉스 메이슨은 고고학자로 활동하면서 이집트 탐사 도중 신비한 라의 구슬을 만지게 되며 끔찍한 모습의 메타몰포로 변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메타몰포의 설정이 조금씩 변하게 되는데 군인이었던 렉스 메이슨은 억만장자 사이먼 스태그에게 고용되었고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 초인을 만드는 실험실에 들어가게 되면서 메타몰포가 되기도 하죠. 요즘에는 두 가지 설정이 혼합되어 이야기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방식이든 사이먼 스태그란 사람과 엮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렉스 메이슨은 사이먼 스태그가 죽도록 아끼는 딸인 사파이어 스태그와 약혼하려고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사이먼 스태그 입장에서 둘의 관계를 꼴도 보기 싫어한다는 것이죠. Daddy, I just heard. Where's Rex? Is he okay? Darling. 그렇게 사이먼 스태그는 자신이 연구개발 중인 군정부와 관련 있는 메타휴먼 개발의 인상실험자로 렉스 메이슨을 선택하게 되면서 자신의 딸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끔찍한 모습의 괴물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제 예상으로 영화 슈퍼맨 속 메타몰포의 첫 등장은 분명히 어딘가에 갇혀져 있는 모습으로 나올 것 같은데 도대체 이곳이 어디냐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울트라맨과 엔지니어에게 체포가 된 슈퍼맨이 수감되는 장소가 메타몰포와 같은 공간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이 수감 장소가 어떤 곳인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영화 슈퍼맨 파이널 예고편을 통해 지구의 것이 아닌 완전히 다른 차원 공간 포켓 유니버스라는 점은 확실해 보입니다. No matter what you do to me, Luther. Good luck with that. 무엇보다 슈퍼맨은 렉스코프의 파워슈트를 입은 군인들에게 공격을 당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들이 강철 사나이 맨 오브 스틸을 때릴 수 있냐는 것이죠. 바로 옆에 있던 메타몰포가 슈퍼맨의 약점인 크립토나이트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메타몰포는 저스티스 리그 멤버들의 약점으로 작용하는 물질들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데 슈퍼히어로 능력적인 부분에서 사기급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What's happening to me? 이 시점에서 슈퍼맨과 메타모토는 협력관계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 시간이 흘러 어떠한 오해가 풀리거나 이해관계가 쌓이게 되면서 메타몰포가 슈퍼맨의 탈출을 도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메타몰포의 첫 등장 자체가 슈퍼 빌런처럼 행동하며 어떠한 사건에 모든 오해가 풀리게 되면서 세상을 지키는 슈퍼히어로가 되는 캐릭터이죠. Thank heavens you're here. Let me go. Stag made some kind of synthetic monster. You've got to believe me. 무엇보다 영화 속 슈퍼맨과 메타몰포가 갇힌 수용 공간 자체가 태양이 차단된 장소이기 때문에 메타몰포가 태양빛으로 변하게 되면서 슈퍼맨에게 힘을 주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슈퍼맨과 메타몰토가 갇혀있는 수용실 옆에 있는 인물을 알아봐야만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이 공간은 렉스 루터가 관리하는 엄청난 규모의 메타휴먼 수용소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이 분홍색 드레스를 입은 여인이 정확히 누군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죠. 아직 정확하다고 할 수 없지만 제임스 건 감독 특성상 이스터에그의 진심인 인물이기에 추측해보자면 전 개인적으로 분홍색 드레스를 입은 여인이 뉴 가즈, 포에버 피플의 멤버, 뷰티풀 드리머라고 생각합니다. 포에버 피플의 멤버, 뷰티풀 드리머는 뉴 제네시스에 정착한 새롭게 탄생된 신이라고 할 수 있죠. 무엇보다 그녀는 환영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언제나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등장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We're young gods. New gods. I'm Dreamer, this is Moonrider, and our leader Viking. This is Motherbox, the living computer. 제임스 건 감독의 새로운 DC 유니버스의 10년 계획 프로젝트의 이름은 가즈 앤 몬스터, 즉 신들과 괴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게 된다는 것인데 은유적으로 신들을 저스티스 리그라고 칭할 수 있지만 만화적으로 생각하면 뉴 가즈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뉴 가즈를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에서 등장했었던 다크사이드가 소속된 세계관이라는 것이죠. 뉴 가즈는 전설적인 만화작가 잭 커비가 구상한 제4세계의 방대한 세계관을 가진 만화책입니다. 라그나로크로 인해 고대의 신들이 전부 죽음을 겪게 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인 제4세기가 탄생이 되고 새로운 신들 또한 나타나게 되는데 그들을 바로 뉴 가즈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제4세계는 정의와 선을 따르는 뉴 제네시스와 절대적인 악을 따르는 아포칼립스로 나뉘게 되면서 새로운 신들이 살아가는 장소라고 할 수 있죠. 뉴 제네시스에서 살아가는 뉴가즈는 하이파더를 따르는 오라이온, 미스터 미라클, 포에버 피플이 있고 바로 아포칼립스에서 살아가는 뉴 가즈가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에서 나왔던 다크사이드와 데사드, 그레니 굿니스인 것입니다.
Anti-life is found, Assad, and we will stop at nothing to possess it. 만약 제임스 건 감독의 영화 슈퍼맨 속 분홍색 옷을 입은 여인이 포에버 피플의 멤버 뷰티풀 드리머가 맞다면 새로운 DC 유니버스의 끝판왕 역시 아포콜립스의 뉴가즈, 반생명 방정식을 찾는 다크사이드가 될 것이 분명해 보이죠. The most powerful being on planet Earth. 다음 장면으로 슈퍼맨의 비밀기지 고독의 요새에 침입한 렉스 루터를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슈퍼맨의 숙적 렉스 루터를 연기하게 된 배우는 엑스맨 시리즈의 비스트로 유명한 니콜라스 홀트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니콜라스 홀트의 렉스 루터 캐스팅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렉스 루터의 이미지와 매우 비슷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죠. 슈퍼맨의 숙적 렉스 루터는 1940년 4월 10일 액션 코믹스 23호에서 데뷔한 슈퍼 빌런 캐릭터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인간 지성의 우월성을 증명하기 위해 막강한 힘을 가진 외계인 슈퍼맨과 대적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햄릿은 평소에 슈퍼맨의 숙적 렉스 루터가 현실 세계에 실제로 존재한다면 앤드류 테이트 같은 느낌이 날 것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렉스 루터라는 캐릭터 자체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슈퍼맨에 대한 사회적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풀어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번 영화 슈퍼맨 속에서 렉스 루터라는 캐릭터의 매력을 아낌없이 보여주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He's back. 게다가 이번 영화 속에서 그의 회사 이름 자체가 렉스코프가 아닌 루터코프로 등장했다는 것이죠. 이는 루터코프의 원래 주인이었던 렉스 루터의 아버지 라이오넬 루터의 회사였기 때문입니다. This has gotta stop. Open your eyes, Lex. I can't. Luthers are not afraid. We don't have that luxury. 렉스 루터는 자신의 아버지와의 관계 자체가 긍정적인 편이 아니기 때문에 세계관 속 적당한 시기가 되면 아버지의 성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회사 이름을 바꾸게 될 것으로 보여지죠. 이번 영화 슈퍼맨 속 렉스 루터의 방향성 자체를 파헤쳐보자면 보라비아와 자한푸르 전쟁에 군사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슈퍼맨에게 보복을 했던 보라비아의 망치 또한 렉스 루터와 분명히 관련이 있을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Don't you get it? Solaris double-crossed you and poisoned the sun, you vain, stupid little man! Stupid.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렉스 루터와 함께 고독의 요새에 침입한 한 여인을 집중하셔야 합니다. 바로 포르투갈의 모델 겸 배우 사라 샘파이오가 연기하게 될 이브 테스마커라는 캐릭터입니다. 단순히 이름만 들으면 어떤 캐릭터인지 헷갈리시겠지만 고전 영화 슈퍼맨 속 렉스 루터의 명대사를 들어보시면 누구인지 단번에 알 수 있죠. 바로 이브 테스마커는 렉스 루터의 여자친구이자 루터코프의 비서로 등장하는 캐릭터입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렉스 루터의 탈옥을 도울 만큼 그의 충실한 비서로 등장하지만 한편으로 렉스 루터의 적인 슈퍼맨과 대면하게 되면서 존경을 넘어 사랑의 감정이 생기게 된다고 할 수 있죠. It's too good to be true. He's 6'4", has black hair, blue eyes, doesn't drink, doesn't smoke, and tells the truth. 제임스 건 감독의 영화 슈퍼맨 속 이브 테스마커는 슈퍼맨과 관련된 중요 사건과 장소에서 사진을 찍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무엇보다 현재 북미에서는 이 장면을 통해 수많은 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파급력이 엄청난 장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녀는 렉스 루터 밑에서 일하고 있지만 고전 영화처럼 슈퍼맨의 팬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브 테스마커가 찍었던 사진들이 영화 속에서 어떤 식으로 작용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단순하게 영화적인 추측으로 중요 사건의 장소나 숨겨진 비밀이 그녀의 휴대폰 속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그때 그 시절 영화 슈퍼맨에서 글래머한 매력까지 선보였던 캐릭터이기 때문에 배우 사라 샘파이오가 연기하게 될 이브 테스마커 또한 굉장한 미인으로 캐스팅이 되었습니다. 제임스 건 감독님이 화면을 집중시킬 여배우를 캐스팅하는 안목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며 앞으로도 이 스탠스 그대로 유지를 해주길 희망해봅니다. Mr. Schmucker, funny is a person trying to smile without any teeth. 1978년 작품인 영화 슈퍼맨 속에서도 이브 테스마커와 렉스 루터가 고독의 요새에 침입했던 것처럼 이번 2025년 영화 슈퍼맨 속에서도 그대로 재현이 된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렉스 루터의 일당이 어떻게 땅속에서 솟아오르는 고독의 요새에 철문을 열 수 있었을까요? 영화 슈퍼맨 5분 스페셜 예고편 속에서는 슈퍼맨의 반려견 크립토의 목소리를 통해 고독의 요새에 철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는 슈퍼맨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석과도 같은 묘사라고 할 수 있는데 거대한 문을 열 수 있는 열쇠 또한 존재하기도 하죠. 사실 지금까지 슈퍼맨을 다룬 실사 영화 속에서 악당들이 고독의 요새에 무단 침입하는 모습이 자주 연출되어졌습니다. 그만큼 일반 사람들도 고독의 요새를 찾아내면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보안이 취약한 장소로 묘사가 되어졌다는 것인데, 사실 고독의 요새로 들어가기 위해선 슈퍼맨과 같은 초인적인 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죠. 슈퍼맨의 비밀기지 고독의 요새의 문을 열기 위해선 특수 제작된 열쇠가 있어야만 합니다. 슈퍼맨은 고독의 요새에 몰래 침입하려는 이들을 막기 위해 거대한 금속 열쇠를 만들어내게 되죠. 고독의 요새로 들어갈 수 있는 금속 열쇠는 오직 강력한 힘을 가진 슈퍼맨만이 들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임스 건 감독이 영화 슈퍼맨의 각본을 쓸 때 영감을 받은 그래픽 노블 올스타 슈퍼맨에서는 평범하고 작은 금속 열쇠로 설정이 변경되기도 하였습니다. I carved it out of a piece of dwarf star material. It weighs 500,000 tons. 이러한 금속 열쇠에 대한 설정이 영화 슈퍼맨 속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바로 고독의 요새로 달려가는 크립토의 모습을 통해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었죠. 금속 열쇠가 영화 슈퍼맨 속에서 등장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크립톤과 관련된 물건 혹은 크립톤인들의 DNA가 고독의 요새를 열 수 있는 열쇠라는 가능성이 현재로서 가장 논리적인 추측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영화 슈퍼맨 속 고독의 요새를 지키는 엘가분의 하인 슈퍼맨 로봇에 대해 알아봐야만 합니다. 고독의 요새를 관리하는 슈퍼맨 로봇들은 다양한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986년 맨 오브 스틸 1호에서 처음으로 묘사된 크립톤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켈렉스는 고독의 요새를 지키고 관리하는 존재로 묘사가 됩니다. 켈렉스는 순정적이고 충성심 있는 엘 가문의 로봇 타인으로 등장하면서 다양한 미디어 작품에서도 등장하기도 하였죠. Of course it is. That's what I'm here for. Kellex, my father is looking for scientific data about Krypton, specifically from the time right before the planet exploded. 잭 스나이더 감독이 연출한 영화 맨 오브 스틸 속에서도 공중에 떠있는 모습의 엘 가문 로봇 타인 켈렉스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화 슈퍼맨 속 크립토니안 로봇들은 지금까지 묘사된 켈렉스와는 차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는 바로 올스타 슈퍼맨 속에서 걸어다니는 것으로 묘사된 크립토니안 과학 로봇들입니다. 슈퍼맨 로봇으로 불려지는 그들은 각자 부여받은 가슴 로고의 번호가 정확한 이름이라고 할 수 있죠. Robot 7 seems to have malfunctioned. I'll check him out later. 로봇 1호, 2호, 3호처럼 슈퍼맨 가슴 로고 위치에 숫자가 적혀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고독의 요새에서 크립톤 기술력을 이용해 무기를 만들거나 슈퍼맨이 특수한 상황에 입을 수 있는 다양한 슈트를 제작하기도 하죠. 게다가 로봇들은 슈퍼맨과 임무를 위해 함께 싸우기도 하면서 전투적으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No need to thank us, sir, as we will not appreciate it. 제임스 건의 영화 슈퍼맨 속 주목해야만 하는 슈퍼맨 로봇은 4호이죠. 그 이유는 로봇 4호 목소리를 연기한 배우 때문인데 바로 미국의 코믹 배우 겸 성우 앨런 튜딕이라는 인물입니다. Can you hear me, Mr. Morden? Yes. 배우 앨런 튜딕은 DC 코믹스와 매우 인연이 깊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는 배트맨 브레이브 엔더볼드, 영 저스티스, 할리퀸과 같은 다양한 애니메이션에서 성우로 활동하기도 하였죠. 무엇보다 그는 제임스 건의 DC 유니버스의 첫 번째 작품인 애니메이션 크리처 코만도스에서 닥터 퍼스프로스의 목소리 연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크리처 코만도스의 멤버 닥터 퍼스프로스는 애니메이션 속에서 가장 큰 인상을 남긴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닥터 퍼스프로스를 연기한 성우 앨런 튜딕은 실사 DC 코믹스 드라마에서도 활약을 하게 되는데 그는 드라마 파워리스에서 브루스 웨인의 사촌 벤 웨인으로 등장하면서 This picture's huge. 슈퍼히어로들이 사고를 치고 다니는 현장을 수습하거나 조커 웃음가스 해독제를 개발하는 과학부서의 이사장으로 등장하기도 하죠. 무엇보다 그는 마블 엑스맨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DC 드라마 둠 패트롤 속 미스터 노바디라는 슈퍼빌런을 연기하게 되면서 배우 커리어에 엄청난 임팩트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That would be quite the same old story, wouldn't it? I think we're gonna do something different this time. 다음 장면으로 고독의 요새를 슈퍼맨 로봇과 함께 지키는 크립토를 소개하겠습니다.
슈퍼맨의 반려견 크립톤은 1955년 3월 어드벤처 코믹스 210호에서 데뷔한 만화 캐릭터입니다. 크립톤은 슈퍼맨 칼-엘과 함께 크립톤 행성에서 지구로 보내진 외계 강아지라고 할 수 있죠. 크립토 또한 크립톤 행성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지구 태양빛을 받아 슈퍼맨과 같이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사이드킥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크립톤은 영화 슈퍼맨 이전 드라마 타이탄즈에서 처음으로 실사화되면서 클락 켄트와 렉스 루터의 DNA로 복제된 코너 켄트, 슈퍼보이의 반려견으로 등장하죠. 드라마 타이탄즈에서 묘사된 크립토 또한 슈퍼보이 코너 켄트처럼 슈퍼맨 DNA 연구로 탄생된 존재인 만큼 유전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강아지로 묘사되기도 하였습니다. Crypto, speak. Good day, Crypto. 게다가 크립톤은 DC 확장 유니버스에서 블랙 아담을 연기한 드웨인 존스가 더빙한 애니메이션 리그 오브 슈퍼펫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면서 슈퍼맨의 반려견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기도 하였죠. 만약 슈퍼맨의 충실한 반려견 크립토라는 캐릭터를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DC 리그 오브 슈퍼펫을 감상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니핑 영상 속 크립토는 부상당한 슈퍼맨을 보자마자 퇴근한 주인에게 놀아달라는 듯 그를 덮치는 장면을 연출하게 됩니다. 저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매우 공감이 가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제임스 건 감독에게 영감을 준 동물을 알아봐야 하죠. 영화 슈퍼맨 속 등장하는 크립토에 영감을 준 동물이 있다면 제임스 건 감독이 2022년 입양한 반려견 오주임이 밝혀졌습니다. 제임스 건은 영화 슈퍼맨의 각본을 작성하던 시기 오주라는 강아지를 입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주가 제임스 건의 집에 오자마자 신발과 가구를 부수고 심지어 각본을 작성하고 있던 노트북까지 물어 뜯었다고 하죠. 그렇게 제임스 건은 자신의 영화 속 슈퍼맨의 영원한 친구로 등장하게 될 크립토를 각본에 집어넣게 되었고 오주처럼 말썽꾸러기 강아지가 될 것임을 암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영화 슈퍼맨 속 등장하는 크립토는 현재 제작되고 있는 DC 유니버스 영화 슈퍼걸 우먼 오브 투모로우에도 등장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영화 슈퍼맨 속 렉스 루터 일당은 고독의 요새에 침투해서 어떤 것을 얻으려 했을까요?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 지금까지 미디어에서 묘사된 렉스 루터는 고독의 요새에 침투하게 되면서 슈퍼맨의 유전학적 아버지 조엘을 대면하게 되죠. That's the old man. He looks just like the kid. Are you the old man? Ask him where the bathroom is. 기존 실사화된 역대 조엘들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배우가 연기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These indictments that I brought you today. 리처드 도너 감독의 슈퍼맨에서는 영화 데브로 유명한 배우 말론 블란도가 조엘을 연기하게 되었고 그 상징적인 존재는 2006년 브라이언 싱어 감독의 슈퍼맨 리턴즈까지 그 위대한 유산을 이어나가게 되었죠. You do not remember me, Kal-El. Starting with crystals. 2013년 잭 스나이더 감독의 맨 오브 스틸에서는 배우 러셀 크로우가 조엘 역할을 맡게 되면서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까지 슈퍼맨의 아버지 목소리로 등장하게 됩니다. You will give the people of Earth an ideal to strive towards. 이번 영화 슈퍼맨의 스크리닝 테스트가 이어지면서 내부 스포일러가 진행되었는데 바로 2025년 조엘 역할로 제임스 건과 가디언즈 오브 더 갤럭시에서 호흡을 맞췄던 배우 브래들리 쿠퍼가 조엘을 연기하게 된다는 소식이었죠. 브래들리 쿠퍼는 가디언즈 오브 더 갤럭시에서 로켓을 연기한 만큼 제임스 건 감독과 오랜 시간 함께 해온 배우이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 렉스 루터의 목적 자체가 사람들이 슈퍼맨을 싫어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크립톤 관련 비밀을 폭로하거나 조엘의 메시지를 악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슈퍼맨에게 깡통을 던질 만큼 사람들이 분노할 만한 그가 지구를 떠나야 할 만큼의 파급력 있는 렉스 루터의 거짓 뉴스가 보도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렉스 루터가 고독의 요새에서 어떠한 숨겨진 비밀과 기술을 훔쳐 나왔는지가 이 영화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렉스 루터가 다녀간 고독의 요새에 도착한 슈퍼맨은 파괴된 로봇타인들의 잔해 속 슬픔에 잠기게 되고 슈퍼히어로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슈퍼히어로 딜레마에 빠진 슈퍼맨이 마지막으로 막아야 하는 존재를 알아보면서 기나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슈퍼맨 홍보 과정 속 첫 번째로 공개된 스틸컷은 부츠를 신고 있는 슈퍼맨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부츠를 신고 있는 슈퍼맨 뒤로 최종 빌런으로 추정되는 존재가 메트로폴리스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존재를 꼽아보자면 제임스 건 감독이 참고한 그래픽 노블 올스타 슈퍼맨 속에는 마지막 슈퍼 빌런으로 솔라리스가 등장합니다. Where is Superman? Do you fear the tyrant sun? Face the scourge of worlds. 솔라리스는 살아있는 폭군 태양으로 불리며 먼 미래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슈퍼컴퓨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8년 DC 1밀리언 1호에서 데뷔한 솔라리스는 전설적인 만화 작가 그랜트 모리슨이 만들어낸 캐릭터이죠. 무엇보다 솔라리스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컴퓨터 태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서 폭군 태양이 되는 슈퍼빌런이기도 합니다. 솔라리스는 슈퍼맨의 후손들과 머나먼 미래까지 싸우는 만큼 슈퍼맨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Solaris is a living solar computer. He poisons healthy stars, making them emit blue light that he can metabolize. 그만큼 영화 슈퍼맨 속 마지막으로 등장하게 될 최종 빌런이 제임스 건 감독이 참고한 그래픽 노블 올스타 슈퍼맨의 솔라리스가 맞는지는 2025년 7월 개봉 예정인 영화 슈퍼맨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 영화 슈퍼맨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던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영화 슈퍼맨 이상 햄릿이었습니다.